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의 수는 2024년 4분기 67개 수준에서 현재 195개로 191% 증가했고,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수는 59만 개에서 106만 개로 79.8%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보유 기업의 수나 수량이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2025년부터 변경된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디지털 자산 공정 가치 평가 기준 변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회계장부상에는 자산의 미실현 손실만 반영을 해야 하고 미실현 이익은 반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하락했을 때는 재무제표상으로 손실로 기록되는데 상승했을 때는 이익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고, 재무상 이익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FASB,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2025년부터는 미실현 이익도 손실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상에 기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략 1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올해 1월에 발표한 재무제표에서 비트코인의 평가가치가 직전 분기 평가가치에 비해 5.84배 이상 증가하여 약 6억 달러의 순이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5.84배 오른 것은 아니지만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회계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게 되고 오히려 재무상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트레저리 기업들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1등은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는 현재 약 67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2등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5만 개보다 12배를 넘는 개수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10위권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개수를 모두 합친다고 해도 60만 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35만 개, 중국이 20만 개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지구상에서 스트래티지보다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국가나 기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래티지는 매주 쉬지 않고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매주 일요일마다 비트코인을 사면서 스트래티지는 올 한 해만 22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입했고 그 수치는 원화로 환산하면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여 비트코인을 산 것입니다. 스트래티지가 매주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샀다, 몇천 개의 비트코인을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스트래티지가 어디서 돈이 나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일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 답은 바로 스트래티지의 두 가지 전략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 매입할 자본을 마련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0%에 가까운 저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신에 이 회사채를 미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채권을 전환사채라고 부릅니다. 전환사채는 채권 형태로 투자했다가 추후에 기업의 주가가 올랐을 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위험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의 채권이어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24일 공시에서 스트래티지는 2030년에 만기되는 0% 금리의 전환사채 20억 달러치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래티지의 두 번째 전략은 고배당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프, 스트라이드라고 불리는 연 8%에서 10%에 해당하는 고배당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비트코인이나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위험을 쓰고 싶지 않지만 고배당은 받고 싶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들로 고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산업에서 스트래티지의 독점적인 포지션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와 고배당을 원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30조 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8에서 10%에 달하는 높은 배당률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매출이 없는 스트래티지가 더 많은 자금을 끌어와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배경에는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이 배당률 이상일 것이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4년 연평균 상승률이 60%였으며 지난 14년간 나스닥이나 금, 채권 등 어떤 자산들보다 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10%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률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자산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10%의 배당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전환사채, 배당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본 조달 수단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만큼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는 2045년, 앞으로 21년 후까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의 연평균 21%, 보통으로 생각하면 29%,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37%의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 10% 수준의 배당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 입장에서는 어떤 자본 조달 수단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더 살지 궁리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이 현재 발행한 채권이나 배당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도입되기 전 지금이 과도기라는 틈새를 공략한 것입니다. 제도권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부터 비트코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지 고민하면서 진행이 더디게 되는 한편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투자자나 기관들의 수요는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이용해 느린 제도와 빠른 투자 수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없더라도 스트래티지 주식을 구입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빚으로 돌려막고 신용으로 동작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가짜 돈을 복사해서 진짜 돈을 사는 일종의 자본주의 해킹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이 전략은 사실상 독점에 가깝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제도권화가 되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일러의 배만 불러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의 독점적인 지위를 빼앗기 위해서는 제도권에서는 스트래티지가 독점하는 금융공학적 다리 역할을 빼앗기 위해 비슷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던지 아니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편입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해서 경쟁을 한다던가 제도권으로 빠르게 도입시킨다면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스트래티지의 주가만 더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게임에서 또다시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일러를 그냥 저렇게 두면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넘치는 비트코인 수요를 다 흡수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세일러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권에서는 어떻게 세일러 딜레마를 극복할지, 세일러는 외부의 많은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스트래티지는 작년 말 1700여 개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의 개수를 현재 3만여 개로 20배 가까이 늘렸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 마사요시, 손정희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 그리고 미국 상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이 만든 금융회사인 캔터 피츠제럴드가 합작하여 세운 21 캐피털이라는 회사는 현재 4만 3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잭 말러스라고 하여 미국에서 비트코인 라이팅 서비스 기업인 스트라이크의 CEO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뿐만 아니라 텍사스도 미국 주에서는 최초로 10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구매하면서 미국 내에서 지금 연방정부, 기업, 그리고 주정부 가리지 않고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를 탄탄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법과 정책이 명확해질수록 더 많은 기업과 국가가 비트코인을 축적할 것이고 아마도 개인이 살 수 있는 실물 비트코인은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물 비트코인이 기관이나 국가의 손에 대부분 들어간다면 개인은 금융시장에서 ETF와 같은 종이 쪼가리 형태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은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못하고 단순히 투자하는 모습으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을 더 갖고 싶은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이나 기관들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더 싸게 내놓길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셀프 커스터디를 해놓고 몇 년 묵혀놔야지라고 시작했다가 떨어지는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싸게 팔곤 합니다. 아니면 같은 돈으로 비트코인 같이 재미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하이닉스나 엔비디아와 같은 더 상승률이 높은 자산을 사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희는 아마도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제일 사람들이 관심 없고 재미없는 시기에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을 잘 지키고 있다면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머지않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잘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뒤에 보상은 꼭 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동요되는 것보다는 나의 비트코인을 잘 지킬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들어 놓는데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비트코인과 AI입니다. 올 한해 AI가 가장 뜨거웠던 한 해였는데요. 비트코인과 AI가 어떤 접점이 있었을까요? 비트코인과 AI가 친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렌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올 한해 최대 546%까지 상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한 해가 되었는데요. 아이렌은 잘 알려진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아이렌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며 잉여 수력, 풍력 자원을 활용해 채굴 비용을 낮추고 친환경 채굴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인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다른 채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급등한 이유에는 아이렌이 비트코인 채굴뿐만 아니라 고성능 컴퓨팅 HPC와 AI 인프라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주주들에게 있어 호재였던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고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를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사업 확장으로 해소를 했고
데이터 센터 고객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를 비트코인 채굴 기업과 협력하여 해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주 수입원이 비트코인 채굴인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세와 같은 단기적인 운영 비용 지불을 위해서 반드시 채굴한 비트코인을 판매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채굴에 들인 비용보다 더 싸게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큰 폭의 적자를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더 증가하고 그로 인해 해시레이트는 더 올라가고 비트코인 난이도는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반감기로 인해 채굴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 감소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안정적인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곤 했습니다. 한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최근 높아지고 있는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함에 있어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AI는 속도전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부지를 찾고 전력 인프라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잘 맞아떨어진 케이스가 바로 아이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렌은 2025년 11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간 최대 97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계약을 맺었고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도 프리퍼드 파트너즈라고 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트코인과 AI 데이터 센터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윈윈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축한 케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아이렌뿐만 아니라 허트8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 또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해서 15년짜리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약은 허트8이 15년 동안 플루이드 스택이라고 하는 기업에게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장기 임대해주는 것인데요. 플루이드 스택은 클로우드 개발사인 엔트로픽에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로는 구글이 15년간의 임대료에 대한 보증을 하겠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허트8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15년간 장기로 임대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구글이 보증하기 때문에 적어도 15년 동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올해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부지와 전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꾀하면서 채굴 기업이 아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최초의 수요자라는 역할 때문입니다. 최초의 수요자란 전력이 없는 곳에 인프라를 설치하여 전력의 최초 수요자 역할을 하여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새로운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전력 공급이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에 소형 전력 네트워크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어려웠던 지역에 새로운 전력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잠재 가능성을 가질지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최후의 수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생활 전력 등 다양한 전력 수요처에서 남은 잉여 전력을 버리지 않고 잉여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한다면 생산된 전력의 100%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는 고질적으로 잉여 전력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시킬 대안으로서 비트코인 채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데이터 센터나 생활 전력과 다르게 단순한 해시 연산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켜서 채굴하다 일시적으로 꺼서 다른 작업을 하는데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반복적인 계산을 해서 전력 낭비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 활용으로서 얼마나 강력한 장점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에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올 한 해 국내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이 되면 가장 먼저 바뀌게 될 것은 바로 카프, 크립토 에셋 리포팅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암호화 자산 정보 교환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카프 도입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각국의 과세당국, 즉 국세청에서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히는 2026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2027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카프 도입 이후에는 직전 1년, 2026년 자료부터 조회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에게는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 자산 및 거래 정보 공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 다수의 국가들이 2027년부터 카프를 도입할 예정이고 2028년부터는 호주,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이
2029년부터는 미국이 카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현재는 국세청이 해외거래소에서 거래 내역 열람을 요청해도 자료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 기관이 해외 기업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해외거래소에서 5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보유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은 해외거래소와 다르게 보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비트코인이고,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 같은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셀프 커스터디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옮겨놓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기고 해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영상을 올려놨으니 아직 셀프 커스터디를 하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셀프 커스터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비트코인 출금하는 경로가 어떤 게 더 저렴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를 개발해놨으니 금액을 입력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경로와 수수료를 확인하고 출금하시면 됩니다. 셀프 커스터디가 망설여지는 분들은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워서 셀프 커스터디를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셀프 커스터디 공부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ETF를 보유하게 된다면 보유만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셀프 커스터디를 해서 내 지갑의 비트코인을 관리한다면 비싼 수수료를 매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셀프 커스터디를 해놓는다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래소의 정책과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내가 보관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거나 소홀히 관리만 하지 않는다면 파산이나 해킹 또는 잦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거래소에 두는 것보다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얼마 전 업비트에서 40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대형 거래소라고 해서 절대로 항상 안전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있을 세금이나 규제, 정책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복잡해질까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존재하지 않는 규제를 상상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셀프 커스터디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나서 고민하는 것으로 미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프 다음으로 국내 비트코인 정책으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전에 작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내 최초의 디지털 자산법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금지되었던 국내 코인 발행 ICO를 신고제로 허용하여 9년 전처럼 기업들 자체적으로 알트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레이튼이나 위믹스 같은 김치 코인들이 판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인가제로 민간의 자율적인 발행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는 테더나 서클과 같은 달러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국내 지점 설립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유통에 있어 정부 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CBDC, 비트코인에 대한 차이를 설명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에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제와 유동성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간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나오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또한 정부 당국이 관리를 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컨소시엄의 51% 의결권을 은행이 가져가는 점에 의견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51% 의결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융위는 그렇게 되면 민간 기업들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참여가 저조하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합의가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합의나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별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다른 나라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길 바라봅니다. CBDC가 그런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CBDC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개인적으로 직접 참여해본 입장에서 어떤 편리성과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고 은행 앱을 통해서 결제하고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불편함만 가중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CBDC 프로젝트는 올해 6월에 종료되고 스테이블 코인 수요와 충돌하여 현재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내년에 CBDC 프로젝트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제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미국은 중단한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자꾸 진행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지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발행량은 무제한이고 프라이버시 위험은 여전히 있으며 정부 당국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결국 차이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현재 준비금을 1대1로 하고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분 지급 준비 제도로 인해 1대1이 아니라 1대10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비트코인은 공급량도 제한되어 있고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이면서 그 어떤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고 글로벌하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라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 비트코인 연말 결산을 다뤄봤습니다. 2026년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비트코인 관련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